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원격 수업 대란은 없었지만 일부 온라인 강의는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잇따른 막말 논란에 각 당은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과 설해마을 등 술집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업소가 너무 많아 보상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업종에 대한 네 번째 지원책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에 대해 교통 유발 분담금 등 경감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주빈과 범죄 수익을 나눴다는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붓다 18살 강모 군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주범은 최대 무기징역, 관전자도 엄벌에 처한다는 처벌 기준을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장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 날이었죠. 전국의 중3과 고3 학생 94만 명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 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체육 수업이 있어서 운동복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기도 했습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접속 상태를 점검합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려? 선생님 보여? 출석 확인은 채팅창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시간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과연 들어올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원 출석을 해서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고요. 원격 화상 수업인 만큼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PPT 화면을 띄워놓는 강의식 수업뿐 아니라 녹음기와 카메라 등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과학 선생님은 실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체육 선생님은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직접 보여주며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교복 대신 일상복 차림으로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느낌이 새롭습니다. 신기해요. 평소엔 교복 불편했는데 이제는 빨리 그냥 교복 입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막 5초 동안 노래 틀어주시고 또 춤을 추시던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중3과 고3 두 학년만 먼저 개학을 했고 오는 16일과 20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학년도 온라인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첫 원격 수업에선 걱정했던 것만큼의 대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보완할 부분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부 접속 장애로 먹통이 되는 곳도 있었고 대부분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집중이 어렵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원격 수업 첫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학습관리 플랫폼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오늘 최대 접속자는 26만 7천여 명. 오전 한때 중학과정에서 접속 오류가 생기기도 했고 다른 플랫폼도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아무래도 수업이 계속 끊기고 접사가 많으니까 좀 터져가지고 서버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량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등교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은 45분. 하지만 원격 수업은 퀴즈나 과제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콘텐츠 강의는 이보다도 짧습니다. 일단 아이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아무래도. 네. 혼자 이렇게 방에서 하고 하니까 영어랑 수학 다니니까 일단 좀 한번 해봐야죠. 조금. 이렇다 보니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들을 수 있다며 학원 등원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유튜브 봐주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인강을 많이 접해본 세대잖아요. 이 보통 교실에서 열악한 장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 품질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나 각종 공문 업무를 줄이고
원격 수업 기간에는 저작물 이용 기준을 완화해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죠. 여야 지도부들 상당수도 이 기간에 미리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8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집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소독제로 손을 닦은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하는 한편 상대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난 극복 과정에서 누가 더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했는지, 누가 발목 잡기에만 몰두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위선과 가짜 정의로 점철된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묻는 선거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각각 20%를 넘긴 상황. 최근 선관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6.7%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야 양대 정당 모두 원내 일당을 자신하지만 사실 역대 총선을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러니까 선거를 며칠 안 남겨두고 표심은 요동을 쳤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여야 지도부는 121석이 걸린 최대 승부처, 서울과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건강 문제로 지원 유세를 자제하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정이 없던 서울 관악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악을에서 5선을 지냈던 이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의 힘을 보태는 한편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수도권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강북갑 정향성 후보를 비롯해 은평구와 중랑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심판론을 강하게 외쳤는데 유세 도중 당명을 헷갈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은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통합당 수도권 후보 지원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민생당은 충북에서 집중 유세 지원에 나섰고 정의당은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잇따른 막말에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자며 여론 전환을 모색했지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뒷짐 사과 논란에 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김대호 차명진 후보 막말 파동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황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모든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이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 재난 장학금을 주자고 제안해 여론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그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의 수가 아마 대다수로 갖다 형성될 수 있고 하숙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학생들에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뒷짐을 지고 고개만 숙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정쩡한 사과를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말 실수는 미래통합당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사광 가속기 호남 유치 발언. 전남과 충북 등 5개 지역이 경쟁하는 걸 전남해 준다고 했었죠. 이 후폭풍은 오늘까지 이어졌고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 1번 후보의 과거 욕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지역을 방문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라는 첨단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지자체가 해당 시설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반발을 샀습니다. 선거에 맞춰 특정 지역에 유치 약속을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 여론에 놀란 민주당은 발언이 와전됐다며 정정 요청을 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호남 지역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위해 대규모 시설 유치를 활용하려다 역풍을 우려해 철회한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에 당대표의 실언이 표심에 악영향이 미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비례 1번 류호정 후보가 과거 게임 BJ를 하던 시절에 수차례 욕설을 쏟아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에서는 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차량으로 난입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골목으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탄 유세 차량이 지나가고 잠시 후 손에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유세 차량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재빨리 남성을 뒤쫓았고 결국 이 남성은 유세 차량에 도달하기 직전 흉기를 빼앗긴 채 경찰관 3명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딴 데가 모시는 순간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뛰어나오는 걸 제압을 하셨고. 남성이 체포된 장소입니다. 당시 유세 현장에는 선거운동원과 시민 등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빠른 검거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폭행, 협박 등 연설회장에서의 소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4.15 총선 승부처를 가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진주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과거 2차례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3% 내외로 승부가 갈린 적이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 부산 진구갑 지역은 과거 2차례 총선에서 두 정당이 1승 1패를 거뒀는데 차이는 불과 4%포인트 내외였습니다. 뚜벅이 유세를 이어가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힘있는 여당 후보란 점을 강조합니다. 1호 공약으로 초읍선 신설을 내세운 김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과 힘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정부 여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서 4선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이력을 가진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부산 당감동 철도시설 부지를 재배치해 새로운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심판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지 난감합니다. 반드시 정권 심판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그런 기획과 비전 제시해야 합니다. 서병수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정근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에는 충북의 최대 격전지 청주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민주당에 독점을 했던 지역이죠. 통합당은 충북지사를 지낸 정우택 후보를 내세워 탈환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도종환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이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확실히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해서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주 상당구에서 지역구를 이동해 출마한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충북 지역 맹주로 불릴 만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충북지사를 2차례 지낸 정 후보는 4선 노하우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주 시민들은 특히 주말에 어디 좀 즐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초대형 레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갈 수 있는 워터파크를 한번 만드는 계획을. 지역 주민은 침체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을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너무 죽어서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찾고 그다음에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현역 의원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도지사 출신 4선 중진의원 간 대결은 충북 전체 선거 판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8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 광역시입니다. 북구갑에서는 김경진 무소속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민주당 바람을 뚫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서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북구갑에 민주당에선 재선 시의원을 지낸 조호섭 후보가 나섰습니다. 담양 출신의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반기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는 호남 의병연구원장 출신 범기철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을 거친 광주 비정규직센터 소장인 이승남 후보가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길 진보정당을 걸어왔습니다. 일관된 삶을 살아온 저를 믿고 국회의원에 뽑아주시면. 이에 맞서는 현역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는 등 대중적 인기가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 김경진이 전국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런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당바람 이겨내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에선 민주당 조호섭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양강구도를 그리며 접전을 벌이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여의도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여당 반장 송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자기 발등 찍기입니다. 황당한 공약으로 헛발질한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공약이 허술한 걸 빗대서 빌공 공약, 그러니까 뭐 빈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또 넘어섰나 보죠? 네, 이제 막말을 넘어 공약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거주지에 집창촌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한다면 반길 유권자가 있을까 싶은데요. 와. 전북 군산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 공보물입니다. 군산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면서 세부 계획에 중국 유곽 확대 발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유곽은 우리말로 성매매업소가 모여있는 이른바 집창촌입니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생소한 단어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공약입니다. 다른 건 또 뭐가 있습니까? 황당하네요. 네, 이번에는 대구 동글에 출마한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성 공약이 논란입니다. 네. 사비운동 지향 방안이라고 적혀 있죠. 사비운동이란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최근 20,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막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여성계는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며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라고 여기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외에 국민의당 비례 4번 김근태 후보는 여성가족부 축소와 폐지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표심을 잡으려다 성감수성 떨어지는 밑바닥만 드러낸 격입니다. 대체 이런 공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공약이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았냐는 말씀 같은데요. 공약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중앙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들은 중앙당 공약 가운데 본인 지역구 특성에 맞는 공약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구 맞춤형 공약은 선거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요. 후보자 캠프에서 만드는 지역 맞춤형 공약은 따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중국 유곽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진짜 같이 제대로 논의를 할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황당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후보 순환시대입니다. 네. 이번에는 당사자 실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도 넘은 행동에 순환을 겪는 후보자 얘긴데요. 강도는 좀 조금씩 다르지만 욕설을 듣고 또 뺨을 맞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뺨을 때리는 건 도를 너무 넘어선 거 아닙니까? 네, 대구 북구갑에 출마하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 현장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조 후보자 선거운동원 따귀를 때립니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다 가려서 그렇지 아들뻘이잖아요. 저 지금 때린 분이. 게다가 또 굉장히 세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도도 상당히 셌고 한 20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아들뻘 정도 돼 보이는 운동원이었습니다. 네네. 예. 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앞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김부겸 후보 유세 현장에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고요. 오늘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났던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는 대진년의 선거 방해 운동이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상황들을 잇따라 보시겠습니다. 나도 범위 없나? 내 범위 없나? 그런데 저런 선거운동 방해는 불법 아닙니까?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문가들은 불법에 기댄 의사표현이다. 그리고 우발적이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발적인 그런 거죠. 이게 정책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거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의도가 어떻든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 계란 투척 등의 행위 역시 폭행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을 떠나서도 폭력보단 소중한 한 표 행사가 국민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권리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저런 행동들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유흥주점에 이어 일반 술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설해마을에서는 칵테일바 사장 등 최소 5명이 확진됐고 이태원에서도 술집 여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설해마을에 있는 칵테일바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7일 이곳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배우자와 종업원 등 최소 5명이 확진됐습니다. 배우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난달 미국을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 상태의 배우자에서 남편으로 다시 종업원과 그 친구로 전파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칵테일바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는 모두 200명에 달하며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 종업원이었습니다. 긴밀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에 방역당국은 소규모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시내 유흥업소 전체에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은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흥업소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보상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 앞에는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키면서 일각에선 방역 수칙을 지킨 업체들의 영업 손실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보상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유흥업소의 특수성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보상보다는 일단 닫는 게 먼저고 보상은 뭐 나중에 챙기더라도 일단. 유흥업소들은 지방세 감면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종업원들 생활비 정도는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보조가 아니면 대출이라도 좀 해줬으면. 서울시는 방역이 우선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유흥업소 현장 점검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강남 유흥업소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117명 중 7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재확진이 꾸준히 늘며 새 복병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완치자 중 300명 이상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전국적으로 실제 재확진으로 이어진 사례가 70건을 넘습니다. 경북에서는 완치 후 숨진 환자도 있었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대구시에서 완치자 5천여 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316명이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6.6%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148명, 발열이 6명, 건태감, 두통, 설사 등 기타 증상이 91명, 2가지 이상 복합 증상이 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틀에 걸쳐 이들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대전에서도 재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에서는 각각 지난 3일과 지난달 20일 퇴원한 20대 남성과 4살 어린이가, 대전에서는 지난달 27일 퇴원한 30대 여성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재확진 사례는 오늘까지 모두 74건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징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검체 검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되는지, 그래서 감염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경북 경산에서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80대 여성이 격리 해제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감염증을 앓고 난 뒤 후유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0명의 검체를 한 번에 모아 검사하는 이른바 취합검사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으로 분류되는 위험군을 모두 다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진단검사 시간을 6시간에서 20분으로 줄이는 장비도 개발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검증 작업을 거쳐 공식 채택한 취합검사법은 10명의 검체를 한데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검사 능력 2만 건을 대입하면 20만 명의 검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650회 시험을 통과 평가 결과 10개의 검체를 혼합하여 시험하여도 개별 검체 대비 96% 이상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양성이 나오면 검체를 다시 하나씩 재검사하면 됩니다. 정부는 요양시설 같은 감염 위험군 검사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의 검체를 한데 섞는 검사법은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4명 단위로 묶어 검사했고 이후 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취합검사법을 제안했습니다. 한 민간업체는 유전자를 증폭하는 전처리 과정을 개선해 진단검사를 6시간에서 20분으로 줄인 장비를 개발해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50명 아래로 내려간 지금이 오히려 조용한 전파의 시기일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치료약이 상업성이 없으면 정부가 구매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 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약속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주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치료약이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구매해 노력 비용을 100% 보상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인력 부족 지원과 신속한 임상을 위한 독성시험 면제 등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아세안 플러스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방역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하는 등 코로나 외교 영역을 더욱 넓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이 수시로 외출을 하다가 이웃 주민에게 딱 걸렸습니다. 결국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부천시는 이 남성이 그동안 무려 11차례나 외출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기로한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부천에서 자가격리 중이어야 할 50대 남성이 밖을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의 가족 2명은 얼마 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곳 부천의 한 교회에서 확진된 환자들로 남성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이 남성이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1차례 부천과 인천 등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지자체가 권한 자가격리 앱 설치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돌아다니는 한 동이니까 엄청 걱정되죠. 검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부천시는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규정을 안 지키고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을 한 거잖아요. 횟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구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이 이만저만 열악한 게 아닙니다. 일회용인 방호복을 한 달 내내 닦아 쓰라고 하는가 하면 의료진은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체 조사를 아예 안 해준다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간호사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갔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지원한 또 다른 간호사는 의료진의 감염이 위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의료인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물품도 너무나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간호를 해야 될 줄은 지원서를 쓴 대로 돌아간다면 사실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고 방호복은 안전도 순으로 레벨 A부터 레벨 D까지 있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은 레벨 C를 착용해야 하지만 상당수 의료진이 한 단계 낮은 레벨 D를 사용 중입니다. 일회용인 레벨 C의 방호복은 한 달 가까이 재사용 중입니다. 한 번 사용하면 폐기가 원칙이고 수입이 어렵고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는 닦아서 쓰라고. 더구나 보건당국은 의료진을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쏙 뺐습니다. 전수조사도 간호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병원 측에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답변이 와가지고 일단은 유증상이 있지 않은 한 검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 중 감염된 의료진만 240여 명. 부족한 의료 장비와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뿐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해외 교민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마스크 한 장에 10,000원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나마도 없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해외의 형제나 자매, 사위나 며느리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1인당 한 달에 8개 한도로 부모나 자녀,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발송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동안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마스크 오브제 시행 초기 700만 장에서 한 달 만에 98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났고 마스크 부족 현상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으니까 오셔서 사시면 됩니다. 네. 외교부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교민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국 공관과 한인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 개에 10,000원에 팔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워 교민들의 판매 요청이 쇄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0.7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이미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만큼 그 효과를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추가 인하가 필요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이마저도 코로나의 확산세가 상반기 중에 진정되고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희망적인 전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2.3%,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오늘은 정부가 백화점 등 유통업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정기 세일을 시작한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매장 곳곳이 한산하고 할인 품목만 모아 판매하는 행사장도 손님이 뜸합니다.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잠깐 나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다니질 않으니까 쇼핑도 오는 것도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매출이 전년 대비 34% 줄어든 이 백화점은 세일 기간 역시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객 발길이 뚝 끊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해 내야 하는 부담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200억 원 규모입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해 3주 만에 6만 건의 신청이 몰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열흘로 늘리고 지원금도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개원이 늦춰지고 온라인 계약 등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혜 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가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소액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입니다. 또 항공기 급유업체 등 항공 지원업체들이 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3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부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라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작년 매출이 떨어졌다고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금리는 5%대에서 8%대로 더 올려받고 있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죠.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주거래은행에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0년 넘게 거래해왔는데 한 해 매출이 떨어졌다고 바로 거부한 겁니다. 자기네들 리스크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은행 측은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다며 예외 없이 1년 대신 3개월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 그마저도 기존 5%대였던 금리를 8%대로 올렸습니다. 매출 하락은 일시적일 뿐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자나 세금 관계나 4대 보험 관계는 정상적으로 지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요주기 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3개월마다 연장을 하게 되니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부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보수적인 집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 발언이 나온 날 은행 측은 이 회사의 법인카드 한도마저 줄였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은행의 관행이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지금 212개 나라에서 1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9만 명 가까이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태 초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이란에, 그 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에서 수만 명이 숨지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초토화됐고 최근 들어선 미국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됐습니다. 불과 10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시작이고요. 긴급 사태까지 선포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명을 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이젠 아베 총리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이후 도쿄 시부야 거리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평소에 비해 이동 인원이 확연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시민들이 외출 자제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늑장 조치에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첫날 하루 확진자는 처음 500명을 넘었습니다. 긴급사태 이전에 감염된 이들로 추정되는데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지역에서 제외한 아이치현은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자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明日午後、愛知県として、県としての緊急事態宣言を発出をいたします。現下のこの愛知県の感染状況をめぐる厳しい状況を踏まえ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아베 총리의 책임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명 칼럼을 통해 왜 이런 어리석은 대책을 내놨냐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경제 대책에 대해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습니다.
毎日新聞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 70%는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샌더스 의원이 경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두 사람의 맞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미국 역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진행 상황이 될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I am announcing the suspension of my campaign. Please know that I do not make this decision lightly. In fact, it has been a very difficult and painful decision. 민주당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슈퍼 화요일 경선 등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승기를 내주면서 더 이상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CNN은 샌더스의 이런 판단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은밀하게나마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And quite frankly, he's been awful slow in getting that going. And we should be much more aggressive in being able to do that. Well, he had suggestions. It doesn't mean that I agree with those suggestions, but certainly he had suggestions. And I also told him some of the things we're doing.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만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주빈 공범, 일명 붓다가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고 하죠.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는데 관심을 모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박사방 닉네임 붓다. 18살 강모군이 깊게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군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 얼마나 하셨어요? 강군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조주빈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강군 측은 범죄엔 가담했지만 범죄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지목한 3명의 운영자급 공범, 이기아와 붓다를 제외한 나머지 1명 사마귀를 추적 중입니다. 또 경찰은 박사방의 시초격인 N번방의 운영자, 일명 각갓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221명, 구속자는 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다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특히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초범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조주빈 사건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주범은 최대 무기징역, 일명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처벌 기준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성착취 영상물은 단순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과는 그 불법성에서 큰 차이가 있고 기존의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만으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검찰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담 정도를 떠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됩니다. 영상물 유포 역시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상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심지어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은 기존보다 무거워집니다. 관전자들 역시 소지죄와 방조죄 등이 적용돼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대화방에 가입하기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이후 텔레그램에 자동 저장된 기록 등을 고려해서 관전자 각각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이번 처벌 기준은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서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유사 사건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학교 남학생 둘이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 가해자들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더 안 좋아졌죠. 노승환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헬스클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넉 달 만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남학생 2명은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을 거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피해 여학생의 오빠는 학교와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인천시 교육감에게 16장 분량의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학교가 아무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사건 직후 두 남학생을 등교 정지시켰고 방학이던 1월 3일 강제 전학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남학생들을 엄벌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에 있는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국 교포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작업자 1명이 맨홀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동료 2명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가 4m 깊이의 맨홀 안으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이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40분 만에 근로자들을 구조했지만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중국 교포였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에는 애초 작업자 1명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나머지 2명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모두 변을 당했습니다. 맨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는데 소방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저희 측정 장비로 999 ppm까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999가 계속 떴고 그 이상 추정될 것 같습니다. 평균 농도값이 8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전수칙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부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 2월 2달간 서울에서만 3천 건에 달하는 아파트 증여가 이루어졌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강남 4구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1, 2월 700건이었던 증여 건수가 올해는 1,500건으로 2배 넘게 뛰었거든요. 갖고 있는 주택 수를 줄여 보유세 부담을 덜고 요즘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때 물려주면 증여세도 덜고 어차피 강남 집값은 오를 테니 미래 수익을 자녀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특히 전세 낀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2주택자가 19억 원짜리 음마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5억 3천만 원인데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전세 5억 원을 끼고 증여하면 양도세는 전세금에만 붙어서 6,3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증여세까지 합쳐도 4억 3천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하락했고 부산에서는 기존 최고가보다 16억 원이나 폭락해 거래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촌. 최근 전용 273제곱미터 가구가 40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보다 8억 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 신축 아파트도 최근 8억 원 빠진 27억 9천만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지난해 말 35억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처럼 인기 단지에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전주의 2배로 커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서울에서 시작된 급락세는 이제 지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누렸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인 이 아파트는 지난달 급매물이 25억 원 초반에 팔렸습니다. 종전 최고가인 41억 4천만 원에서 16억 2천만 원, 39%나 떨어진 겁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유세 등 세금의 부담을 느껴 매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값을 선호하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세금 부담에 따른 매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준금리 동결로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언제든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 이번 하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때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귀했던 손소독제. 그래서겠죠. 불량 손소독제를 팔던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워셔액을 만들던 기계로 만들거나 물을 왕창 탄 제품 등 3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소독 효과는 없죠. 전민석 기자입니다. 자동차 세정제 원료를 배합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가 손소독제 제조에 쓰였습니다. 주변은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손소독제도 엉터리였습니다. 개월 전부터 메모해놨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조 과정에서 물을 타 에틸알코올 함량이 최소 기준인 54.7%에 한참 모자란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잘 마르지도 않고 알코올 냄새도 적게 납니다. 알코올 함량이 19% 남짓이라 소주를 손에 바르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른 업체는 원가를 줄이려 용기에 표시를 안 한 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섞은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56만 병 정도고 금액으로는 3억 원 정도 시중에 유통 판매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 업체를 곧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MBN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일어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지역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공동 주관하며 ARS 모금을 통해 모인 성금은 취약계층과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됩니다. MBN은 또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국 코로나19 공동방역팀장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의 코로나19 특집 대담을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합니다. 특집 대담은 내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중난산 원사와 이종구 교수 외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등이 참여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시상식이 코로나19로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관심을 끈 여자부 최우수 선수에는 블록퀸 양효진 선수가, 남자부 MVP는 우리카드의 나경복 선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프로배구의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상식. 코로나19 여파로 수상자들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여자부 정규리그 MVP는 현대건설의 양효진이었습니다. 양효진은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고 생애 첫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른 상은 다 받았는데 정규리그 MVP를 처음 받는 거라서 지금도 아마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시즌 연속 블로킹 1위, 여자부 최초 5,500점 돌파, 남녀부 최초 1,200 블로킹 득점 등 대기록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자부 MVP는 우리카드를 1위로 이끌며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오른 나경복이 수상했습니다. 나경복은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차지한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흥국생명 박현주와 삼성화재 정성규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인이 아니라 2년차이기 때문에
실력을 다듬고 또 책임감 있는 선수로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즌 조기 종료, 함성 없는 시상식. 선수들은 박진감 넘치고 활기찬 다음 시즌을 약속하고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포츠가 중단되면서 선수들의 다양한 홈트레이닝 모습들이 인기죠. 축구 스타 호날두 선수가 복근 운동 미션을 제안했는데 수많은 축구 스타들을 제치고 여자 육상 선수가 우승해 화제입니다. 김동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호날두. 거실에 누워 다리를 들고는 양손으로 빠르게 발을 터치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45초 만에 142번 성공하고는 자신의 기록에 도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도전에 나섰지만 복근왕 호날두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신성 안수파티는 115회에 그쳤고 20살인 비니시우스도 127회밖에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신드롬을 일으킨 홀랜드는 124회, 핀란드 에이스 스파르프는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졌지만 70회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리버풀 엘리엇이 146회로 호날두를 간신히 넘어섰고 프랑크푸르트 실바가 156회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자 육상 선수인 세메냐가 무려 176회를 기록하며 호날두와 축구 선수들의 기를 죽였습니다.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 800m 금메달리스트인 세메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다른 선수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면서 화재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9일째 건조 경보가 내려지면서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저녁 영동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15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가 6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김천도 2도까지 떨어지며 일교차는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영동 지방에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남부와 영남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서울은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한낮 기온 18도, 대구는 1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은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남해안과 제주, 일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를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요. 양이 적은 편인데다 비가 내리는 지역들도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여객선 갑판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일부는 심지어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여객선인데 인도네시아 섬에 정박하기 직전 선원 일부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고 그래서 입항을 거부당하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서로 구명조끼를 차지하겠다며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무작정 바다로 몸을 던지고 코로나 지옥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